예,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전직 영부인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고 또 전직 대통령 부부의 수감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볼 텐데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특검 수사 시작 41일 만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대통령 부부의 수감이 된 건데요. 일단은 어떻게 현재 상황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진작 이루어져야 될 게 이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사실은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집권 초기부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고소 고발도 여러 건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번에 화제가 됐던 나토 목걸이, 소위 그 서희건설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고발돼서 논란이 됐었고 여타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상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다 사실로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조만간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옳게 온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대통령 탄핵이나 그다음에 고 대선 전후까지만 해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또는 보호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런 사법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손절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패망하게 된 것은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결국은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이제 사법 처리의 그 늪에 빠진 간밤에 이제 남부구치소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로 간 것인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이 김건희 여사의 이걸 제어해내지 못하면은 윤석열 정권 자체가 계속해서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권의 불안 요인이 가장 첫 번째가 누가 뭐라 그래도 김건희 여사 문제였어요. 대통령도 제어해내지 못하고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이라든지 때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욕 그리고 허영심을 채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걸 갖다 차단시키지 못한 그런 큰 누를 범한 게 오늘의 이 불행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부부간에 이렇게 함께 구속된 사례는 특히 정치적인 이 사례를 보더라도 이건 처음이죠. 물론 이철희 장영자가 그 장영자 같은 경우도 그 여성분이 희대의 금융 사기를 또 벌리고 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웬만하면은 법원에서도 이렇게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것만은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특검에 16가지 그런 여러 가지 범죄 사실 중에서도 앞으로 수사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구속 수감을 통해서 특검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그 판단을 법원이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김건희 씨 구속과 관련해서 두 분의 전반적인 평을 들어봤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좀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로 좀 시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약 4시간여 만에 종료가 되면서 빠르게 좀 영장이 발부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신문 종료 9시간이 넘어서야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만큼 재판부가 좀 고심을 많이 했다. 이 방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재판부가 그렇게 깊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이 이번에는 영장 발부에 대해서 한 90% 이상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법부 역시 일찌감치 판단은 내렸을 텐데요. 혹시라도 이것저것 그 논란이 될 거를 고민해서 좀 더 깔끔하게 하느라고 시간을 좀 길게 끈 것 아닌가. 그리고 너무 일찍 했을 때 통상 관행상 자정 무렵이나 또는 자정이 지나서 새벽 무렵 발표하는 그런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영장 발부 문제가 그렇게 고민된 것 등을 감안해서 시간을 다소 좀
늦췄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가장 핵심이 된 건 역시 증거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도주 우려나 사건의 중대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이나 특검 측의 이견이 없었고요. 재판부도 그거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을 거고 결국은 남아있는 그 고려사항은 증거인멸 가능성이었는데 그 김건희 변호사 측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현직 이제 영부인도 아니고 아무런 그 권한이나 실력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증거인멸을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서희건설 이 바렌클리프 목걸이가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예. 통상의 사실은 증거인멸과는 수준이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은 뭐 내가 이걸 안 받았다 부인하는 정도였지만 이것은 위조품을 만들어서 사실상 그 사건 추적 자체를 아주 흐리게, 그러니까 사건을 아주 노골적으로 방해한, 그러니까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인멸이라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부터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고 자정 무렵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또 헌정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에요. 이 퍼스트 레디가 이렇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그 사례 자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원 입장에서 또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의 또 신랑인 남편이 이미 앞에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같이 또 동시에 구속을 시켜야 되냐, 이 판단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한 판단을 영장 전담 판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제시한 히든 카드,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결정적으로 영장 발부에 큰 요인이 되지 않았냐. 물론 그 부분은 뭐 이 영장 이 신청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이렇게 특검 수사를 교란시키고 결론은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여러 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삼부토건 이런 주가 부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특검이 봐야 될 내용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구속 수감하지 않고 그러면 많은 사건 내용들이 쉽게 말하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 그런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됐고 특검 측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를 불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더 조사하고 확인을 하려고 할 텐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 이후에 상당히 좀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겠습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김건희 씨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죄 무죄를 다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내란의 수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최대한 어떤 재판에 협조하기보다는 수사의 그 비협조적 또는 재판에 거부하면서 일종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보면 반면에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제 목표는 자신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리어 일정 정도 수사에 협조하고 아마 근데 이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수사에 협조한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하고 협조해서 그 최종적으로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그 유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모습처럼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또는 이게 버티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벌써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집중적으로 부각됐었어요. 허위 학력 1억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친 요양급여 또 부정수급한 문제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내용은 거의 구체적으로 이미 사실처럼 이렇게 다 시중에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도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윤핵관을 비롯한 그 핵심 측근들에게 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국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 문제를 크게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무 11호 건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본인이 저렇게 제2부속실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통령실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제2 보속실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국정개입 전반에 개입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뭐 어떻게 됐든 이제 이 특검 수사를 이제 앞으로 이제 본인인 당사자가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 수감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이제 진술은 이제 이걸 뭐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법적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그걸 뭐 지켜주려고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 수사는 상당히 날개를 달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까지 김건희 여사의 많은 심부름을 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앞으로 특검 수사 대상으로서 어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신병이 확보된 만큼 특검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기간이 이제 20일 동안입니다. 특히 20일 동안 어떤 부분에 특검이 주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확인된 요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간 내용 외에도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또는 삼부건설 주가 조작 등등 예. 관련된 전혀 아직까지 수사가 진척이 안 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강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마 20일 이내에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희건설 사건과 같이 예.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이봉관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줄이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된 거죠. 기타 그래서 통일교라든지 삼부토건 또는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등등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낮추거나 도리어 자신의 법적 관련성, 김건희 씨하고 거리두기 차원에서 특검의 수사를 적극 협조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의 앞으로의 수사 가능성은 훨씬 더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관련자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특검의 수사나 혹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십시오. 지금 이제 반클리프 목걸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진품 그 자체를 아예 제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장 결정적인 히든카드가 이미 돼버렸듯이 그러면 이제 그것만 목걸이만 끝나느냐 아니면 명품도 시계까지 나오잖아요. 이 겔 로봇 사업을 하는 사람 서모 씨가 또 그 시계를 대신 사줬다는 건데 그 대신 사줬다는 게 결론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준 건지 안 그러면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들의 편의를 받기 위해서 한 건지 이 특검 수사하면 금방 나오는 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서희건설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전에 이제 홍표 대표님 말씀대로 해당 관련 기업들은 말할 거 없어요. 지금 이 김건희 씨 관련해서 특검 앞으로 좀 어떤 수사 보여주겠느냐 이 부분 여쭤봤었는데요.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특검 수사는 아직까지 절반도 지금 이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반환점을 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특검 수사는 이제 신변이 확보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속도를 낼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제 특검의 수사 이제 내용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특히 삼부 토건의 이제 주가 부양 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전쟁을 치르는 국가를 갖다가 외교부 장관의 물론 건의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 폴란드를 직접 방문해서 그때 이제 관련 삼부 토건 회장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결국은 삼부 주가가 이제 부양됨으로써 그 이후에 또 그걸 싹 정리하고 빠짐으로써 그 많은 또 개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한 이런 사건들은 아마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인수위 과정 그때 이제 캠프에서도 그랬어요. 이 레드팀을 구성해가지고 김건희 리스크를 관리하고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는 이걸 차단시켜야 된다. 그걸 레드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한 친구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뒤에 불문율이 뭐 어떤 경우든 윤석열 대통령 앞에 김건희 여사 김자만 꺼내도 그건 큰일 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상태로 무소불위의 쉽게 말하면 권력 자체를 갖다가 김건희 여사가 제어받지 않고 자기의
허영심과 결론은 사욕을 채우는 어떤 그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뭐 결말을 맞이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들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면이 확정된 뒤에도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비리, 감찰 방해의 조국 전 장관,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금 횡령의 윤미향 전 의원, 이러한 파렴치범도 사면을 했습니다. 이 사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은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이제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도 불참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측 아무리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8.15 광복절 사면복권 대승자를 추천해달라 하더라도 이번만은 피해갔어야 할 문제였죠. 되려 이게 이제 참 큰 의미도 담지 못하면서 이재명 정부에게는 이재명 그 측근 인사를 비롯한 그러니까 이 범지목의 인사들을 갖다 대거 사면시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뭐 대표 같은 경우는 장관 같은 경우는 행량의 3분의 1도 채우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 사면이라는 것은 결론은 그 사면의 지향점 최고의 그런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는 대통령의 그 고유의 결정 그 자체를 갖다가 왜 헌법에 명시했겠습니까? 국민 통합이라는 큰 목적을 두고 그걸 사면을 실시하는 건데 과연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국민 통합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의 그런 위안부 할머니 기금 횡령 그 의혹으로 대부 판결까지 난 그 사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 대통합에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비춰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는데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고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그리고 재판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조국 전 장관의 당시 그 입시와 관련된 부적절한 그러니까 그 법을 위반하는 일부 요소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기금과 관련돼서 투명하게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모금된 내용이나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정부로부터 지원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하지 못한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그 당시에 그 검찰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어떤 특정인을 타겟팅해서 소위 그 별건 수사를 여러 가지 형태를 하면서 그 가족을 거의 도륙내다시피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오죽하면 당시에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수사는 자기도 듣도 보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과잉 수사다. 특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문제가 됐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그 검찰총장도 뭐라 그랬냐면 그 사모펀드와 관련된 얘기를 문제 삼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사모펀드는 다 무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수사가 안 되니까 가족의 입시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 부인의 문제까지 다 일종의 그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과잉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였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사회통합, 국민통합이라는 큰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물론 야당은 문제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큰 틀에서 이제는
윤석열 정치검찰 시대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야당 입장에서도 이해하고 이것이 보다 발전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 통합과 어떤 양극화를 그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같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으로 여권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필요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양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듣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것은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과의 합당 이야기 너무 앞서간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양당 지도부 합당론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면 직후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전까지라며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실제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건 뭐 박지원 의원님의 그냥 그 개인적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알기에도 당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과 관련된 어떤 움직임도 없고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양당을 통합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면복권을 너무 정략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너무 앞장서서 내세우면 가뜩이나 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감안할 때 저는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어렵게 결정한 사면복권의 의미도 좀 퇴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필요하면 그 시점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 일이란 건 절대로란 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당장 무슨 마치 이것을 뭐 민주당이 로드맵을 세우는 것처럼 통합으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민주당이나 또는 조국혁신당 관계자들도 신중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나 앞서간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이렇게 사면 복권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보면서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그랜드 슬램은 내년 6월 3일 지방정부선거까지도 완성을 깨하려고 하는 그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초기의 대통령실이나 또 일기 내각을 구성하는 이런 장관들 몇몇을 보더라도 내년 6.3 지방선거에 이렇게 염두에 둔 그런 인사들은 몇몇은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면 복권을 통해 가지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이걸 사면한 부분은 뭐 저는 내년 6.3 선거를 통해서 어떤 행태로든지 이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갖다 가져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천계양구 이재명 대통령 자리에 가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중앙정치에 직접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기는 힘들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은 예. 내년 그 6.3 지방선거에서 조국이 정치적으로 결국은 자기가 제기하는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건데 그 타겟은 서울시가 될 수도 있고 부산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선배가 좀 더 앞을 먼저 내다본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사면 복권해놓고 이렇게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뭐 우리 통합할 거야 그 이야기 못하죠. 그렇지만 올 연말 정도 이 특검들도 웬만큼 다 정리정돈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쯤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짧게 조국 전 대표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도전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정치 복귀 어떤 모습으로 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대단히 신중한 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사면복권에 대한 국민들께 감사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큰 결단 내려준 거에서 고맙다. 그런 의사표명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하면서 낮은 자세로 먼저 그 상당 기간을 지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장 유력한 것은 조국 혁신당의 당 대표로 복귀한 것이고요.
이 지방선거에 나간다 또는 뭐 보궐선거에 나간다 이런 얘기는 아마 제가 보기엔 금년 연말까지 어떠한 얘기도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제가 아는 조국 그 전 대표는 그 상당히 신중하고 지금 현재 본인이 해야 될 가장 한 것은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 여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국민 여론 두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다 인정하고 이 양쪽 분들을 이해하고 납득시키는 그러한 그 낮은 자세로서의 어떤 임하는 모습이 가장 우선될 거로 보기 때문에요. 지금 뭐 조국 대표가 이걸 할 거다 저걸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현실에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대표를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2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회동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회동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자신을 따르는 그런 친명 인사들 두 사람이 지난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주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승패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정청래 당대표와 그리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이런 두 사람의 당내 경합 경선 이거는 원래 정치권의 이 권력 정치 권력을 앞두고 이렇게 경합 경선을 벌리면 부모 애비 자식 간에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이 건너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은 금이라도 백이라도 생길까봐 대통령이 미리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차원이죠. 좀 전에 이제 홍표 대표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에 엄청난 큰 빚을 진 겁니다. 사면 그러니까 형을 면제해준 사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복권까지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로 다시 복귀가 되는 겁니다. 복귀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그때 호남 지역에서도 조국 혁신당 후보가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됐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든 조국 혁신당과 이렇게 손을 같이 맞잡아야 수도권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을 비롯한 전체적으로 이 완성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큰 그림도 있죠. 어제 만남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제 정청래, 박찬대 이런 대표에게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데 쓰려면 분명히 내년 지방정부 선거 승리까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네들 당내 앞으로 갈등이라든지 어떠한 그 차이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기투합하는 그런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손수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의례적인 자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내 경합이 생각보다 그 좀 세졌어요. 원래 그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이 워낙 가까워서 이렇게 될까 싶었는데 뭐 선거라는 게 경선이 벌어지면 그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네거티브도 좀 있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명심 경쟁 이런 것들이 좀 과열되면서 이후에 이제 당내 어떤 일사불란하게 당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약간 좀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 최고 그 대표 체제에도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이번에 아쉽게 탈락한 박찬대 의원에게도 대통령께서 여전히 신임을 보내주면서 당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어떤 힘을 모아서 정청래 체제의 성공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이런 메시지를 확고히 보여준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상 이렇게 당내 경선 치열하게 하고 나면 이런 정도의 자리는 그 대통령이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 관행상 있었던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를 너무 과도하게 뭐 그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일단 이 대표 경선 과정에 드러난 당내 균열을 좀 더 그 보완하고 하나의 체제로 힘을 모아주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민주당 원로들이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개혁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최근에 강경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근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 뭐 개혁 입법은 표결로 하겠다. 계속해서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원로들의 우려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앞으로의 좀 행보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원로들이 정청래 대표에게 상당히 쓴 소리지만은 그게 보약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당이 아닙니다. 집권당이에요. 집권당은 어떻게 하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원만한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나를 세우고 뾰족하게 해가지고 거대 입법 권력을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손에 쥐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 시절의 한 방식으로 그대로 입법 독재를 하고 또 예산도 막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마저도 야당하고 협치 없이 그냥 일방 통행식으로 국정 운영을 가져가면은 국민 여론 금방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일간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심에서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래도 약간 온건하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당 대표는 박찬대다.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들은 사실 박찬대 후보를 많이 지지했어요. 반대로 어심맹심이라고 해가지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대려 당원들, 그것도 강성 당원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입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당이 앞서가고 너무 당이 강하게 나가버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게 국정 운영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원로들의 그 목소리를 정청래 대표도 이제는 집권당 대표입니다. 좀 어젓하게 행동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야당을 포용하고 또 배려할 수도 있는 그런 당대표가 돼야지. 악수하지 않겠다 그러고 뭐 당신들이 사람이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 헌정 76년 동안에 나 이런 당대표 처음 봐요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어쨌든 원로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잘 새겨 듣겠다라고 했는데, 이어진 또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는 속전속결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예.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 원로들도 모이시면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서 그 드러난 것처럼 문희상 의장님이나 정세균 의장님 뭐 그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완곡하게 그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고 여당 당대표가 통합적으로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신 거고요. 또 반면에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빨리 그 이 개혁과제, 검찰 개혁을 포함한 개혁과제들을 금년 내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또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그 부분을 다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할 거로 봅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정청래 당대표 역시 그 국민의힘과 무조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그 선을 긋고 이 문제는 잘못된 거라고 정리를 해주면 당연히 그 여야 관계도 복원이 될 텐데 지금 전당대회 뭐 뒤에 또 이 얘기 나오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다시 윤어게인 뭐 윤 대통령을 복당시킬 수도 있다라든지 이런 그 형태로 하면서 국민의힘이 퇴행하고 여전히 내란과 그 비상계엄의 연속선상에서 국민의힘이 한다면 정청래 당대표로 당대표는 물론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과 대화하기 힘들다. 국민의힘을 정말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논리가 점점 더 힘을 얻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야가 대화하려면 서로 간에 그 손뼉을 마주쳐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변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내란 문제에 대해서 혁신하고 그 기존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주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저 포용성 있는 자세를 갖는다면 저는 여야 간의 정치 복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여쭤볼게요. 글쎄요, 뭐 이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전당대회가 많이 희화화됐는데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거는 뭐 전환길 당대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대표 나오신 분들은 다 사라지고 전환길 씨가 더 부각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한때 뭐 여사, 검사, 법사 하더니 이제는 강사가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희화화돼가지고 국민의힘 안에서 안팎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보니까 부산에서 했던 연설에 이렇게 보면서 글쎄요, 일부 안철수 후보나 그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긴장감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나오신 분들이 하나도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에 있고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시선,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노래 부르는 사람, 뭐 여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100석 이상의 제1야당 그리고 한때는 집권 경험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제1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도 일단은 대전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전에 이제 뭐 홍익표 대표께서 상당히 뭐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거의 다 웬만큼 다 동의를 해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뭐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던 게 정치를 실종시킨 거죠. 근데 이 정치를 실종시키면서 오로지 좀 강성지층의 그런 유튜버라든지 그런 언론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합리적 보수의 기치와 가치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도 집권당으로서 국민적 면모와 신뢰를 갖다 상실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제 지난 6.3 조기 대선을 통해서 우리는 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오판의 그 헌법과 법률적 책임을 따라 가지고 이미 파면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힘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근 세력으로서 당정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한 선수든 작년에 공천을 망친 선수든 그리고 국정의 난백상의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차단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든 이런 어떤 행토로든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치적 책임을 질 그런 전당대회 모습은 안 보이고 되려 윤석열 의견 그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찬양을 갖다 내세워서 우리가 한석이라도 기초단체자가 할 수 있냐고요. 그게 아니면은 남은 전당대회 기간이라도 이제 이 후보들이 핵심 전당대회 국민들이 그래도 기대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로 빨리 전당대회 모습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걸 저는 꼭 호소하고 싶어요. 이 부분도 좀 이어서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정권에 이어서 당까지 말아먹으려 한다면서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저는 윤희숙 원장이 앞에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안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도부 체제에서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계획안을 냈지만은 당시 이제 송석 원내대표 새로 당선되고 자신 중심으로 혁신위를 구성해서 그 혁신위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계획안을 포함해가지고 당을 전면적으로 변화 쇄신시켰다 하는데 이 자체가 완전히 다 용두사미가 돼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 여의도 연구원장은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를 그나마 오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내 분열 갈등으로 비춰질까 봐. 그렇지만 이분이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지만 이건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잘못된 국정 운영 3년의 종집을 찍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 그래도 보수 합리적 보수의 본산으로서 50년 넘게 대한민국 강복 80주년이지만 50년 넘게 이렇게 집권 경험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이렇게 세운 그런 저력 있는 정당인데 이 형편없이 침몰하고 있는 이 모습에 일침을 가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저 한마디는 상당히 지금 당권 주자들도 새겨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발언들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당대회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희숙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맡고 여의도연구소 그 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혁신안을 내려고 했던 그 자체는 평가해 줄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을 하려면 정말 정치력을 갖고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결기가 있든가 그런 측면에서 예컨대 본인의 혁신안이나 또는 이선 후퇴의 안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나 또는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단식 농성이라도 했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강하게 싸움을 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어떤 자기의 혁신안 중에 하나라도 관철시키는 정치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의견을 내놓고 저 비대위에서 그걸 무시하니까 그냥 그대로 다 흐물흐물 끝나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그 혁신위원장으로서 정치력은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번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요. 여론조사 여러 개 나오기 있지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조금 상승을 했지만 국민의힘에 빠진 상당수가 무당층, 중도, 그러니까 이제 무응답층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이게 지지율이 전환할 땐 단계가 있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이 바로 민주당으로 오지 않거든요. 일단은 무응답층으로 갔다가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이제 민주당으로 오거나 다른 정당으로 가는데 점점 국민의힘에게 그 무응답층으로 돌아선 전통 그 과거의 지지자들을 마음을 돌이켜 세울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